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여러분은 뉴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보도 전문 채널 YTN 라디오 아나운서로서 뉴스라는 건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일부분인데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뉴스 회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뉴스 이용자 중 3명 중 2명은 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정보량 또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 찬 뉴스를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기운까지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뉴스, 소식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방금 이야기한 뉴스 회피 현상과 관련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팩트체크 코너에선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 열린 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최지향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회피 현상과 언론사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일단 뉴스 회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뉴스를 안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뉴스 회피 현상,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당일 세미나에서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0% 넘게 뉴스 회피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스를 잘 안 본다는 걱정은 늘 있었죠. 우리는 어차피 어떤 방식이건 뉴스를 회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령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뉴스를 본다고 해도 세상의 뉴스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회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뉴스는 회피하고 또 어떤 뉴스는 선택하는 결정을 늘 해야 하는데 지금 뉴스 회피를 학계에서 또 업계에서 특별히 더 걱정하는 이유는 이 선택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종류의 회피가 늘어나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뉴스를 다 회피만 하고 소비할 뉴스에 대한 선택은 아예 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뉴스, 특히 내 의견과는 다른 견해를 담고 있는 그런 뉴스는 회피하고 그 반면에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견해를 담은 뉴스만을 선택하기도 하죠. 네. 또는 뉴스를 회피하고 대신 더 저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예를 들면 요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도 많잖아요. 이 같은 대안적인 정보 제공원으로부터만 공적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지금 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회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또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45.7%가 뉴스를 보면 화가 난다라고 했고 또 49.3%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좀 사람들이 뉴스를 회피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약간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즐겁기 위해서만 뉴스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뉴스가 즐거우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두운 부분, 또 구조적인 문제점,
어떤 걸 끄집어내서 밝혀야지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게 하고 또는 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뉴스가 할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살면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늘 경험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죠. 게다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뭐 OTT 하나만 열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뉴스 대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뉴스 대신에 더 재미있고 스트레스 없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택할 수 있는 지금 이 미디어 환경이 뉴스 회피를 더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런데 또 실제로 뉴스가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우리가 화가 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주목, 어텐션을 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경쟁하는 미디어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뉴스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또 정치와 같은 공적 이슈를 다루면서도 네. 굉장히 과도하게 갈등 요소를 부각하다 보니까 뉴스가 더 보기 싫은 거죠. 그럼 이 사회적으로 이 뉴스 회피 문제를 봤을 때 국민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 뉴스 회피 현상이 심각해졌을 때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우려할 점은 일단 뉴스가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뉴스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뉴스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좋은 뉴스를 잘 소비하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지식을 쌓게 되고 또 이 같은 지식을 자원 삼아서 또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뉴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네. 뉴스를 회피할 때 이 선순환 구조는 파괴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뉴스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은 공적 이슈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회피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뉴스를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네. 또 상당한 양의 뉴스 또는 유사한 뉴스를 우연히 접하면서 살죠. 그런데 특히 젊은 층이 이런 성향이 강한데 열심히 자기에게 필요한 뉴스를 선택해서 소비하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노출되는 그런 정보 또 뉴스에 의존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는 소위 뉴스가 자신을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인식, 영어로는 뉴스 finds me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같은 인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접하는 정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양질의 뉴스 정보라기보다는 커뮤니티발 짜집기 정보나 또 선정적인 정보나 허위 정보 이런 질이 낮은 정보의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같은 뉴스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치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많은 정보를 우연히 접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활발하게 크게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시 뉴스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는 셈이죠. 또는 다른 경우로 언론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뉴스를 회피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서 정보를 얻을 경우에는 또 편향되고 왜곡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를 얻게 되죠. 네. 그러면 이들은 또 제대로 된 지식에 바탕하지 않은 상태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뉴스 회피 현상은 이 뉴스가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세미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미나 자리에서 뉴스 회피 현상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일단 현직 기자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뉴스 회피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로 뉴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즉 언론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뉴스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그 JTBC 송승환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이렇게 질 나쁜 기사가 많은 것이 지금 문제다 해서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예를 들면 커뮤니티 베껴쓰기 제로, 논란 확대하기 제로처럼 나쁜 부분을 덜어내는 소위 제로 뉴스, 지금 제로 콜라가 유행하는 것처럼 제로 뉴스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뭐 연예인이 얼마 주고 산 집이 얼마가 됐다, 얼마로 올랐다라던가 또 최근 연예인의 이용 관련한 폭로전 이런 기사를 보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기사를 많이 생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는 다른 지점에서는 이 독자와의 연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좋은 기사가 있다고 해도 그게 시민들에게 가닿지 않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사와 그리고 좋은 기사를 원하지만 지금 어디서 좋은 기사를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시민들 간의 연결고리를 언론사가 좀 더 만들어야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뉴스를 전하는 게 업이다 보니 뉴스를 매일 보는데 좋은 뉴스만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보다 보면 마음이 좀 좋아지는 보고 싶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거든요. 언론사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싶어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만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제공하는 게 또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로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저질 정보 속에서 언론사가 양질의 기사, 즉 보고 싶은 기사를 잘 많이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미나에서도 그래서 탐사 보도나 장기 기획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만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기사에 좀 투자하는 언론사 분위기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지점은 소위 제로뉴스처럼 좋은 기사를 만든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날 세미나에서도 예를 들면 부산일보의 삼복 빨래방 뭐 그런 기사를 기획하신 기자가 오셔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또 고민할 지점은 좋은 뉴스를 어떻게 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할지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일보의 최근 해양 쓰레기 관련한 탐사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하고 했는데 이 기자들은 길고 호흡이 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이 기사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 스토리텔링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고 싶은 뉴스, 좋은 뉴스,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 뉴스를 정말 잘 읽을 수 있을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뉴스 회피 현상을 극복하려면 언론사도 또 뉴스 소비자도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뉴스 회피 현상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 생산하고 또 이용자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뉴스가 이용자에게 가닿게 할까? 이거 고민하는 언론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높은 뉴스 리터러시의 바탕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서 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또 사회적인 노력,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는 뉴스가 중요하고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정치인들의 경우는 자신을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을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가짜 뉴스라고 폄훼하고 있는데 이같이 뉴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분위기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저질의 정보, 저질의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가 더 높은 확률로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할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뉴스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도 우연히
양질의 뉴스에 접할 수 있는 뉴스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에 집중해서 뉴스 관련 정책을 세울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어떤 정파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한 나라의 미디어 생태계가 뉴스가 중요하고 또 좋은 뉴스를 우연히 접하게 하는 이제 거대한 이런 뉴스 커뮤니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는 조태현의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한 게 지난 4월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평일 오후에 생생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방송했었습니다. 이를 지난 5월 오전 시간대로 옮기고 이름도 기존의 생생경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평일 오전 9시 때에는 다른 방송사에서도 오전 시사 프로그램 종료 뒤 경제 프로그램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소비자 밥상 물가부터 청취자들의 관심사가 큰 부동산과 증시 등 경제 이슈를 두루 다루고자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쉬웠던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네, 개편 이후 첫 모니터링인데요. 먼저 어떤 점 짚어볼까요?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의 움직임을 짚어줘야 할 경제 코너에서 특정 기업의 소식이나 분석만을 유독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들 아실 텐데요. 워낙 국민주라고도 하고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밈처럼 쓰는 것이 한국이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매일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모니터링한 기간에도 10월 10일, 11일, 16일에 걸쳐 삼성전자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 코너가 있었고요. 17일, 18일에는 TSMC, ASML 등 반도체 업체 얘기를 하며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지난 11일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5만 원대로 떨어진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네. 패널인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현재 삼전 주가 가치에 대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고요. 진행자 역시 실제로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죠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한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많이 높았다라는 거죠. 네, 비슷한 멘트는 16일 취재수첩 생생타임즈에서도 이어졌는데요. 패널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는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진 상황을 다루며 학생들이 공대 아니라 의대로 다 가려고 하니까 반도체 인재착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인 측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진행자는 여기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 이것만은 정말 만국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동조하는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날 코너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나라의 보조금 지원 문제나 국내 기업 연구원들의 기술 유출 등 국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예. 마지막에 의대 쏠림 현상 문제를 짚으며 국내 시총 1, 2의 기업들의 부진을 국민의 진로 선택 탓으로 돌린 듯한 뉘앙스로 마무리해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량주를 소개해 개인 투자자에게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생생주식연구소와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이면까지 전달하겠다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의 코너 콘셉트와는 달리 한 기업에 집중된 분석만이 나왔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에 호응하고 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과 분야 이슈를 놓치지 않고 다루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정보가 그렇듯 경제 역시 거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청취자들도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먼저 방송에서 편향적이지 않은 정보 공유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시의를 두고 소개해 정보 전달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7일 하플 거기 어때에서는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부동산 이슈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진행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중 시멘트 자재를 외국에서 수급하겠다는 방안이 공사비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질문했는데요. 이에 김효선 수석위원은 시멘트를 해외에서 수입받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부분은 있으나 가격이 다 오른 상태라 실질적 분양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며칠 뒤인 10일 월드 이코노미 시간에 나왔는데요. 이날 출연한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경영대학 이정환 교수는 시멘트는 현재 국산과 수입산이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원가가 올라간 상황이라 수입산으로 가격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는 앞서 7일 인터뷰에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을 해결해준 답변으로 청취자 이해를 도왔는데요. 다만 시간차가 꽤 있었던지라 기왕이면 같은 날 이어지는 인터뷰로 궁금증을 풀어줬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난 18일 똑똑한 소비생활에서는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양기로 팀장이 출연해 OTT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 짚어 유용한 정보가 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계정을 이용하고 있던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요금이 중복 납부된다는 문제점은 카드 결제, 자동 납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청취자들에게 점검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옴부즈맨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 새로운 노인이 온다인데요. 요즘 정년 연장 시도와도 맞물려서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먼저 맥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08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예. 이 조사에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소득, 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복지부의 보도자료 방향을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노인 실태 조사는 전체 1만 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대해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주는 조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가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제가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네. 2021년 6월에 발표됐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 제목을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 세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이었던 게 올해는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이 되는데요. 비슷하네요. 예. 노인 연령층의 소득 자산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추세. 이거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교육열과 경제 성장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194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들까지 이분들이 피땀 흘려서 경제 성장에 밑거름을 놨고요. 또 자식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또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956년생이 노인으로 진입을 했고요. 2024년 올해에는 1959년생이 노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일컫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인구가 많은 20단이 노년층으로 한참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은 연령층이 노인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노년층, 노인층의 등장은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네. 네.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거를 통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노인 가구 연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요. 2008년에는 1,6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났고요. 2020년에는 3,027만 원이었는데 이번 조사 2023년에는 3,469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2배 넘게 이 노인 가구 소득이 늘어난 거죠. 네. 금융 자산 규모도 1,588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08년 1억 6,648만 원에서 2023년 3억 1,81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81.0%에서 97.0%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공적 이전 소득이 25.9%, 사적 이전 소득은 8.0%, 재산 소득 6.7%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사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사적 이전 소득이란 개인 간의 금전을 주고받아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노인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2008년 조사에선 사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30.4%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선 6.7%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의존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노인 연령층의 경제 성장 통계로 봤고요. 교육열도 보죠. 흔히들 이 노년층이 교육 수준이 낮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데 노인 계층의 학력 변화는 어떤가요? 네, 2008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 계층은 네. 33%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이 비중이 12.3%로 줄었습니다. 2008년 조사에선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38.0%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고졸자 비용은 10.5%였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28.2%로 낮아졌고요. 취학 정령 인구 중에 재적 학생 수를 비교하는 취학률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1980년 대학 취학률은 11.4%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학번, 우리 흔히 1980년도에 입학한 사람들을 80학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대학에. 이 80학번 또래는 100명 중 11명만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1990년에는 23.6%, 2000년에는 52.5%, 2020년에 71%, 지난해에는 76.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고학력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47년생부터 실질적인 초등 의무 교육이 실시됐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인은 학력 수준이 낮다. 이런 고정관념은 조만간 생명력을 잃을 걸로 보입니다. 네. 노인 연령층의 소득 자산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진 추세를 통계로 확인해 주셨고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노인의 법적 기준 연령이 65세인데요. 노인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의 법정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 이런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부영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이중근 회장이 지난 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화답을 한 모양새죠. 예. 실제로 노인들도 노인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보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 실태 조사는 응답자에게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관식으로 나이를 여기다 적어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평균값이 71.6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로 70은 넘고 71세와 72세 사이 중간 어디쯤은 돼야지 노인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분들은 11년 넘게 노인 아닌 노인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이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네. 또 대중교통 무임승차 이런 각종 노인 복지의 시작 연령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도 주는 거죠. 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청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무직이라는 게 뭐고 또 이분들의 정년 연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공무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인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이고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공서에 일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말하는 거죠.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 정도 되고 대부분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이런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실무원, 이런 행정직도 일부 계시고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행안부 방침에 따르면 정년을 맞은 공무직 근로자는 별도 심사를 통해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로 1960년생부터 그 이후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좀 보이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저출생으로 젊은이들은 줄어들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정년을 늘려서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 더 오래 남아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보관인 겁니다. 고령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젊은이들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번듯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이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은 없을까요?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상을 통해서 정년은 늘리고 근속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임금은 적정 비율로 삭감해서 사측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젊은이들을 채용할 여력을 늘려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 기존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고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이 대타협을 이뤄낸다고 해도 그걸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좀 지난한 대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다르다는 데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년계에 대한 고민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마이 홈타운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